막 잠이 들었는데 전화가 요란하게 울려졌다. 조정래 이 빨갱이 새끼야, 맘 놓고 자진 마라. 우리한테 한 번 찍혔다 하면 그 누구든 살아남지 못해. 검찰은 소설 태백산맥의 저자 조정래 씨에 대해서도 11년 만에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목을 칭칭 감고 있던 쇠사슬이 풀린 것 같은 기분이에요. 그리고 양쪽 겨드랑이에서 무슨 큰 날개가 이렇게 돋아오르는 것 같은 그런 어떤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국가보안법이 싫으면 북한으로 넘어가라! 넘어가라! 이런 시대에서 소설을 쓴다는 일은 우리나라 상황 같은 데서 그걸 쓴다는 일은 또 하나의 독립운동을 식민지 시대에 독립운동하는 것과 별 다를 게 없다. 작가와 시대가 어떻게 만나는가를 우리는 조정래를 통해서 본다. 분단의 비극이 시작되던 여순 사건의 현장을 어린 소년의 눈으로 지켜보았던 조정래. 그의 나이 7살이 되던 해 여순 사건을 피로 진압한 이승만 정권이 서둘러 제정한 국가보안법. 이 법이 훗날 작가 조정래에게 씌워진 올가미가 될 줄을 누가 알았을 것인가. 38이 되던 해 그는 또 하나의 비극을 본다. 여순의 참극보다 더 끔찍한 국가 권력의 사륙 현장. 청산되지 못한 역사가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가를 작가에게 확실히 각인시켜준 사건. 그날의 참담한 심정을 작가는 이렇게 남겼다. 1980년 5월 28일, 오늘은 수요일이다. 학생들이 칼에 찔리고 총에 죽어갈 때 나는 천리 밖에 무사하게 앉아 있었다. 나는 오늘 용서받을 수 없는 비겁자가 되었다. 작가라는 이름을 가진 나는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광주를 목도한 이후 태백산맥의 지필에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조정래. 문학이 시대를 어떻게 끌어왔는가를 우리는 작가 조정래에게서 본다. 선생님께서 쭉 소설을 써오시면서 간간히 산문이나 에세이 같은 것도 발표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런 선생님이 그런 소설 이해의 글쓰기를 쭉 보면서 작가의 그 사적인 그런 체험이나 경험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말을 아끼시는 분이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었어요. 근데 지난번에 내신 이 누구나 홀로선 나무라는 이 산문집을 쭉 읽다가 우연히도 한 귀절을 찾아봤는데, 그것이 1980년 5월에 쓴 것으로 되어 있는 글 가운데에서 아주 통절하게 자신을 비판하고 반성하고 하는 그런 진술들, 내가 허수아비 노릇밖에 하지 못하는구나, 내가 왜 이러고 있을까. 이 허수아비라는 건 하나의 표정으로 한 자리에만 서 있는 걸 의미하죠, 사실은. 그런 얘기를 보면서 그게 바로 우리 한국 현대사에서 아주 엄청난 또 하나의 그 파장을 불러일으켰던 광주민주화운동의 바로 그 시점에서 작가가 썼던 그런 고뇌의 이 독백이었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광주에서 그때 당시 말했던 광주 사태가 터졌는데, 이제 한강에서 그 이야기를 잠깐 하면서 환기시켰던 게, 군부가 완전 언론 통제를 해가지고 신문에 보도된 것이 사건이 발단되고 나서 일주일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게, 왜 하필이면 광주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리고 며칠 지났는데 그들 용어 그대로 다 진압이 되었기 때문에 외부 사람들이 광주에 갈 수 있다. 그 신문에 보도했습니다.
그때 제가 집사람 보고 가자. 가서 봐야 되는데 애 결석시켜라. 그때 제 아들 하나 있는 게 초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걔 결석을 시키고 광주를 내려갔는데 광주 내려가서 처음 느낌이 죽은 도시였어요. 사람들이 전혀 표정이 없어요. 여학생에게 물어봐도 말을 안 해. 지나가는 대학생을 보통 물어도 말을 안 해. 택시 운전수도 말을 안 해. 그리고 불탄 자국들이 도처에 있고 모든 사람들이 표정이 완전히 굳어져 있어요. 제가 처음 느낀 게 어떻게 한 도시의 모든 사람이 이렇게 한결같은 표정을 할 수가 있는가, 그리고 전부 침묵을 해볼 수 있는가. 그 충격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상처가 얼마나 컸으면 이렇게 될 수가 있는가. 그리고 제가 이제 화가 황영성 교수를 찾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제 수중학교 선배였고 그전부터 그 양반 그림을 좋아했으니까. 그 양반이 울면서 그 상황을 증언을 저한테 해주면서 YWCA 금남로 뒤에 그쪽에 가서 하룻밤을 자고 낮에는 지키니까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그 YWCA를 좀 봐라. 걔 5시에 일어나가지고 애를 데리고 집사람과 함께 가서 봤어요. 2층 건물이 전부 총구멍이 뚫려 있는데 350까지 내가 쉬고 그걸 못 쉬었어요. 그리고 이제 폐가처럼 되어버린 YWC를 들어가니까 우리 흔히 도끼자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시멘트를 버무려서 만들어 놓은 이 강도는 돌보다 더 강합니다. 거기에 핏자국이 2층에서부터 계속 내려와 있어요. 이걸 왜 안 따고 그대로 두었을까? 섬찟해서 그걸 밟을 수가 없어요. 그걸 피해서 2층으로 올라가니까 문마다 막 뚫려있는 총구가 한 문에 한 20개씩 나 있어요. 이 방에 있는 사람들 향해서 난사를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죽은 사람들을 끌고 내려온 핏자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다시 황영선 씨한테 가가지고 왜 그 핏자국을 안 닦았냐 했더니 하이타이로 닦아도 그 핏자국이 exist지 않는다. 제가 그때 이거구나 하고 깨달았어요. 정몽주 선생이 선주께서 죽었는데 그 핏자국이 비가 오면 더 도드라진다. 이게 물과 피에 다른 것이로구나. 피 속에는 영혼이 스며있기 때문에 그것이 안 지워진다는 느낌으로 작가는 해석을 했는데 피의 성분이 물보다 강해서 스며들어서 지워지지 않는 성분이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통환이라고 문학적으로 이야기를 했겠죠. 조정원 선생을 모시고 제가 이렇게 알례하는 중에 특히 그 도청 앞에 거기를 둘러보고 그 다음에 그 YWCA를 갔어요. 같이 올라가서 그쪽에 2층 계단을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문 앞에 이런 복도를 보니까 피의 범벅이 돼서 흘러나온 그런 흔적이 그대로 그 붉은색이 거의 그대로 있어요. 80년 5월 조정래가 보았던 광주의 핏자국. 그것은 일생 동안 가장 끔찍한 기억으로 작가에게 남는다. 저희가 이렇게 하고 정신없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나는 어디 좀 이렇게 좀 나갔다가 들어와 보니까 그러고 있어. 그래서 아니 부인 보고 왜 저러고 있냐고 그랬더니 우황청심환을 배웠다고 저렇게 정신을 놓아가지고 그래서 정말 그분이 아마 대단히 그때 아마 그걸 보고 심적으로 대단히 뭔가 충격 이상의 어떤 그런 것을 받지 않았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선주교의 전설은 전설이 아니라 현실이었구나. 그리고 불타버린 KBS, MBC 이렇게 이제 돌아다니면서 다 보고 제가 광주를 떠나면서 집사람 보고 이건 여순 사건보다 더하다. 근데 그만 한마디 딱 했습니다. 내가 국민학 1학년 여순 사건을 당했는데
그때보다 더 이건 처참하다. 더 잔인하다. 어디 이럴 수가 있느냐. 그리고 나서 전두환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데 제가 50년 전에 겪은 여순 사건의 그 현장들을 지금도 생생한 사진처럼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저보다 나이가 한 살 더 많았던 우리 아들이 광주 그 현장을 기억 못할 리가 있습니까? 몇 년, 2년 지나가지고 이제 대통령이 전당이가 됐는데 소파에서 하는 소리가 대통령 자리 뺏은 사람. 그래서 제가 역사교육 제대로 시켰구나. 그리고 문화원이 불타면서 드디어 우리가 역사를 제대로 인식하기 시작하는구나. 작전군이 미국에 있는데 그 많은 사람 250명, 300명을 마구잡이로 죽여버릴 수 있는 그 권한을 전두환 정권한테 부여한 것은 바로 미국에서 해도 좋다고 하는 말을 한 것이구나. 이건 분단의 비극이 이렇게 처절하게 우리를 죽이는 단순히 국가보안법으로만 제재한 게 아니라 국민의 세금을 내서 키우는 군대가 무고한 국민을 쏴 죽일 수 있도록 명령한 것이 미국인데 이건 정말 말이 안 된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몰랐을 거예요. 왜 문화원이 불탔는지를. 80년 12월에 광주에 있는 미 문화원에 불이 났다. 단순 화재로 묻히고 만 사건. 하지만 부산에서도 미 문화원 방화 사건이 일어난다. 그것은 시대의 변화를 상징하는 사건들이었다. 박학살 내 대해서 포기를 했고 지원을 했는 거. 함원경, 신정우를 비롯한 서울 지역 대학생들 70여 명이 일으킨 서울 미문화원 점거 사건은 외세에 대한 우리의 역사 인식이 달라지고 있다는 증거였다. 이렇듯 우리만의 눈으로 역사를 보려는 절박한 시대의 요구 속에 소설 태백산맥이 등장한다. 작가의 역사의식이 시대의 요구를 정확히 짚어낸 것이었다. 그것이 80년대를 계속 거쳐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글로 썼기 때문에 대중들이 10년 후에 그 의미를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제가 돌아오면서 도대체 작가라는 것이 뭘 할 수 있는가 이런 시대에 제대로 된 이야기를 쓰지 않고서는 안 된다. 그 통렬함이 태백산맥을 쓰는데 직접적 영향을 미친 거죠. 미국의 실체를 알고 우리 분단의 실체를 알지 않으면 이 군사정권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도 얼마든지 이런 비극은 되풀이된다. 광주의 희생은 위대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산자의 비겁함과 책무감으로 허수아비한 얘기를 스스로에게 한 겁니다. 선생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광주 민주화운동을 설명하시는 과정에서도 미국의 역할 문제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셨는데 미국이라는 나라 또는 한반도에 지금 주둔하고 있는 미군이라고는 이런 존재에 대해서는 작가로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말씀을 해보시죠. 미국은 현존 대한민국이 전후의 초토화와 빈곤 속에서 미국의 원조를 받아먹던 나라라고 하는 인식으로부터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근데 대체로 힘 있는 사람, 시혜를 베푼 사람들은 상대방을 얕잡아보는 인간의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계속해서 한국이 적은 나라, 형편없는 나라, 뭐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아니면 안 되는 나라 하는 우월의식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 사회의 도처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인데, 뭐, 효순이, 미선이, 뭐, 사고 같은 것들이 리얼하게 다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그건 말이 안 되지요. 전후에 배가 고파서 몸을 팔았던 양공제라고 하는 사람들을 대하는 것과 200개가 넘는 나라가 있는 지구에서 11번째의 경제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5천만의 인구가 세계에서 가장 문명률이 낮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이렇게 대중교육이 엄청나게 잘 되어 있는 나라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인식을 바꾸지 않으면 끝없이 한국 사람들한테 저항을 받을 것입니다. 지금 이 노무현 정권이 들어서기 전에 까지만 해도 한국은
미군과 미국이 관계했던 나라들 중에서 반미 데모가 제일 일어나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미국 말을 가장 잘 들었던 나라예요. 그런데 지금은 미국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반미 의식이 강해져 버렸습니다. 이것을 미국은 버르장머리 없어, 은혜를 몰라,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 관계는 올바른 관계가 될 수 없습니다. 저들도 우리와 대등한 나라야. 저들도 자주권이 있어. 주권이 있어. 엄청나게 훌륭한 국민이야. 하고 인식을 바꿔줘야 합니다. 오늘 일어나고 있는 반미 의식이나 반미 시위나 이런 것들은 다 미국이 조장했거나 미국이 유도한 것이라는 사실을 빨리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모르나 역사가 있은 이후에 천번의 외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도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노래와 춤을 좋아하는 민족입니다. 평화스러운 민족이지요. 그러므로 그 어느 나라하고든지 사이가 나빠지길 바라지 않습니다. 다 평화롭게 잘 살길 바랍니다. 지금 최근에 저는 이 참여정권이라고 한 노무현 정권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발언을 많이 해왔는데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하나는 외교적인 측면에서 대통령이 미국에 대해서 당당하게 말하는 거 정말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과 우리는 우방이다. 그러나 할 말은 하겠다. 그래서 북한 핵 문제가 있을 때 한국 땅이 아니라 미국 땅 LA에 가가지고 당당하게 북한의 주장도 일리가 있다. 우리는 평화롭게 해결하는데 한국이 역할을 하고 싶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때 얼마나 많은 보수 우익 신문들이 욕했습니까? 미국과 관계를 단절할 것이냐, 뭐 이런 식으로 극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미국 대통령 부시는, 노무현 대통령 말 일리가 있다. 그쪽을 우리가 동의한다. 하고 따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싶은 말은 해야 하고, 우리의 주장을 올바른 것을 펼쳐서 그들의 인식을 바꾸도록 하는 그러한 정도의 국력은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국민 모두가 인식할 시점이라는 것을 저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지금 반미 또는 반미 운동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반미나 반미 운동이라는 용어보다는 미국이 보여준 행태에 대해서 한국인들이 드디어 이제 비판적인 발언을 하고 시각을 갖게 되면서 두 국가 사이의 관계를 대등한 존재, 동일한 개체로 인정하는 것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뭐 이런 말 정도로 저는 좀 바꾸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반미라고 하는 말은 반공주의를 내세웠던 반공주의 일변도의 사회 속에서 반대파를 척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만들어낸 말이 반미입니다. 우리는 그 말을 이제 없애고 비미, 반미와 똑같은 식의 조어로 만들어 비판한, 미국을 잘못된 걸 비판한다. 비미의 시대에 와 있습니다. 비판을 제대로 건설적이고 건강한 비판을 해야 올바른 동반자가 될 것이다 하는 부분에 우리는 항상 신경을 써야 하고, 지식인들도 그런 쪽에서 넓은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 미국을 비판하면 무조건 반미로 몰아버리는 그런 시대착오적인 반공 시각을 이제 버려야 할 때입니다. 좋습니다. 80년대 그 아주 엄격하게 규제되어 있고 억압되어 있던 상황에서 태백산맥과 같은 소설을 쓰겠다고 결심한 것 자체가 사실은 역사를 가지고 현실을 단죄하겠다고 하는 그런 작가의 정신하고 연결될 수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고, 바로 그것이 여순 사건에서부터 6.26 한국 전쟁까지 이어지는 그런 격동의 현장을 통해서 광주 민주화 운동이 갖는 의미들을 반추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제공한다.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마디 제가 덧붙이고 싶은 것은 태백산맥에 한장수라는 노인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동학에 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죄 때문에 고향을 떠나서 벌교를 와서 삽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젊은이들에게 세상이 어떤 것이다고 자꾸 일깨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염상진이가 죽었을 때 그 시체를 바라보고 돌아오면서 역전에 그 목이 매달려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돌아오면서 그 벌교의 방죽 뚝방을 쭉 혼자 걸어오면서 독백을 합니다. 동학 때 쓸만한 사람은 다 죽고 쭉증이만 남고 다시 30년 세월이 지나서 또 쓸만한 사람 만들어내서 3.1운동을 죽고 그렇게 해서 30년 주기로 계속 역사의 저항은 이어진다. 그 30년 주기를 계산하면 바로 5.18이 나온다는 것을 몇 사람 독자나 그걸 알았을지 안타깝죠. 우리 역사의 단추가 잘못 끼워진 지점은 바로 이때 해방 직후 이승만 정권이 친일파들을 대거 등용하면서부터다. 박정희 정권은 그 친일파들에게 더욱 권고한 기득권을 부여한다. 작가 조정래는 바로 이 문제, 과거 청산 없이 굴러온 역사의 문제들을 작품을 통해 끊임없이 제기해왔다. 태백산맥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 민족의 분단이 외세에 의한 것, 친일파 청산이 안 되고 친일파들이 그대로 집권해서 오는 민족적인 이 지배계층의 이 반민족적인 의식, 이건 민족 내부적으로는 그걸 보는 겁니다. 친일파 청산이 안 된 그 친일파들의 작동에 의해서 이제 민족 비극이 왔다고 보는 거죠. 사실 역사계에서 진보적인 그런 연구자들에 의해서 이런 문제들이 제기가 되어 왔어요. 그런데 그것이 사실 영향력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태백산맥이 출연되고 그 뒤에 보세요. 우리 영화라든지 뭐 그림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이런 분야에서 하나하나씩 그런 새로운 또 진보적인 그런 역사 의식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조정래는 스승인 미당 서정주의 친일 경력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등 개인적 친분을 떠나 정확히 원칙을 고수한다. 친일 사전 편찬 작업에 참여하는 등 역사 청산의 숙제를 작품 외적 활동으로도 해내왔다. 요 근래 와서 독도 문제와 연관해서도 그렇고 또 과거사 청산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일본 식민 시대의 그 친일 행위라든지 그 이후에 일어났던 이른바 친일파라고 지목됐던 사람들의 그런 행태들 이런 것과 관련해서 선생님께서 여러 군데 작품에서 물론 비판적으로 언급한 대목들이 있는데 최근에 그런 상황과 연관해서 일본이라는 그런 국가 또는 일본이라는 거대한 그런 체제 또는 제도 또는 뭐 권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한번 말씀을 묻고 싶네요. 이제 세상이 다 아다시피 친일파가 해방되었을 때 38선을 그어놨습니다. 남쪽이 인구 비례에 의해서 100여만, 북쪽이 50여만이었습니다. 그것이 1947년에 휴전선을 통행을 못하게 가로막았잖아요. 그때 북쪽에 있었던 50여만이 전부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50여만 명이 남쪽에서 바글바글 끌어. 특히 서울특별시는 친일파들이 모다리판이라고 해도 돼요. 그들이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모든 데를 다 장악했어요. 한강에 썼지만 이화여대학교 김한란부터 이숙종, 배상명 시작해서 교육계 전부가 다 친일파예요. 그들이 학교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적극적인 친일, 비적극적인 친일 두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일제치하에서 선생을 했던 사람들은 다 일본의 정신을 주입하도록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해방된 나라에서 도로 다 선생했어요. 그러니 그들이 뭘 가르쳤겠냐고요. 그들이 정치와 결탁하고 경제와 결탁하고 칭칭 동의해가지고 독립운동가들을 빨갱이로 몰아가지고
도로 노독술이라는 고등계 형사가 종로경찰서 지하 끌고 들어가서 두들겨 패고, 김홍봉 선생, 의열단 김홍봉 선생을, 민족영웅을 그렇게 해서 이북으로 도망가게 만들어버리고, 독립운동 했다고 하면 취직이 안 된 게 이 나라였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그들이 60년을 대를 물려가면서 이 나라를 장악했다고요. 이러니 이 땅에서 무슨 정의와 질서와 양심이 쓰겠냔 말이죠. 누구든지 한탕 잘해먹으면 그만이다 하는 식의 반윤리적이고 부패와 타락을 정당화시켜버리는 사회가 된 겁니다. 그러니 이 땅에 무슨 미래가 있겠냔 말이죠. 그리고 친일한 자들이 도망갔는데 그들을 다시 불러서 경찰, 공무원 다 시켜준 게 미 군정이잖아요. 태백산맥에 다 나오죠. 그러면 그들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미국에 또 일본에 충성했던 것처럼 또 미국에 충성함으로써 친일파가 바로 친미파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아까 말한 빈이 미국을 비판하면 바로 반미, 빨갱이, 죽여, 이렇게 해서 60년을 이 땅을 지배해온 게 친일파들의 수법입니다. 이런데도 그들을 단죄 안 해야 합니까? 반드시 그 문제는 해결해야 됩니다.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말씀을 하니까 이제 하나 제가 생각나는 게, 그 미당 서정민 선생 생각이 납니다. 미당 선생이 1930년대 후반 또는 그 일제 식민시대 말엽에 보여줬던 그런 친일적인 행태에 대해서 비판하는 세력들이 많았고, 또 일부에서는 그걸 이제 두둔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다고 옹호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했는데, 제가 놀랬던 것은 선생님이 제자로서 당당하게 선생님께서 이런 부분은 분명히 비판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발언하신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엄격성이 그 일본이나 미국을 보는 지금 그 태도하고도 연결된다고 볼 수 있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제자인 조정래 선생이 미당 선생을 거역했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돌아가신 미당 선생이 드디어 편안하시겠다. 당신이 키우신 제자에 의해서 당신의 과거가 저렇게 반성되고 있는 것을 참으로 다양하게 여기시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사실은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미당 선생님 말씀도 한 말씀 좀 해주시죠. 미당 선생은 제가 대학교 때 공부를 배운 스승이시고 제 집사람을 문단에 내보낸 분이시고 제 두 사람의 결혼을 주례를 쓰신 분이고 해서 3겹의 인연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의 시사가 몇 천 년에 걸친 것인데 그 중에서 10명의 시인을 뽑으라 하면 미당 선생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대한 시인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위대한 작가 춘원 이광수와 함께 씻지 못할 민족적 죄를 저질렀죠. 그래서 저는 태백산맥을 쓰면서 제가 한국문학 주관을 했었습니다. 그때 잡지를 운영하셨죠. 해방 40주년을 맞아서 해방 40주년을 그냥 넘길 수는 없다. 그러니까 친일을 했던 문인들이 반성문을 쓰게 하자. 그게 미당 선생을 처음 찾아가가지고 선생님이 특집을 하니까 선생님께서 수백 매를 다 쓰셔줬습니다. 하고 싶은 말 다 하시되 마지막 한마디 잘못됐다는 말씀 하셔야 합니다. 그랬더니 너 이놈! 그 나무르셔가지고 2시간을 저를 나무르셨어요. 저를 설득을 시키려고 했는데 결국 안 됐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제자와 인연이 없는 젊은 작가들을 동원해가지고 그 문인들을 명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화가 나셔가지고 참 어른들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어요. 문해진흥원 기금을 끊으라고 문광부에 압력을 가하고 잡지를 폐간시키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나갔는데 미당 선생이 전혀 사과 안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마지막 돌아가시기 이틀 전에 방송국에 가서 이렇게 마이크를 들이대고 물으니까 잘들 봐주시게 그 말 마지막 말씀이셨어요.
내가 잘못했다 그랬으면 정말 좋았겠어요. 저는 미당선한테 그렇게 요구했던 것은 당신이 잘못했다고 하면 그걸 근거로 그를 용서해야 된다 하는 글을 쓰고 싶었었어요. 용서라고 하는 건 잘못한 사람이 반성할 때 주는 선물이 용서입니다. 잘못한 사람이 잘못했다고 하지 않은데 어떻게 용서가 나가겠습니까? 저는 그 용서의 선물을 미당한테 드리고 싶었어요. 그 아주 그 스승과 제자 사이에 사실은 정말로 가슴이 찡할 정도로 그렇게 감동적인 말씀이신데, 저는 그 말씀을 조금 확대해서 작금의 우리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과거 청산이라는 문제와 연관시키고 싶습니다. 우리 민족사에서 아주 치욕이라고 하는 이런 그 친일 문제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해방 60년 동안 이루어졌던 여러 가지 숱한 사건들, 제대로 알려졌지 않은 그런 그 부정과 비리들, 이런 것들이 이제 숱하게 많이 있을 텐데, 선생님께서는 그런 그 과거 청산 문제라고 하는 것을 미당 선생님을 대하던 그런 태도하고 연결시켜서 우리가 같이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과거 청산이라는 게. 우리 역사의 부끄러움과 사회 질서의 혼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권력 부패 비리, 이런 것들이 결국 과거를 청산하지 못한 데서부터 비롯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새로운 길로 나가려면 그런 과거 청산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재판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잘못을 기록만 하자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제 저항 세력에 부딪혀서 시간을 끌고 있고 이러는데, 그거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그걸 하지 않고는 우리가 자손들 앞에 제대로 살았다고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손들은 또 그러한 일들을, 그러한 상황이 오면 또 그러한 일들을 저지르게 될 것입니다. 두 번 되풀이하는 삶이라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지 않습니까? 그걸 안 하기 위해서도 과거 청산은 제도화되어서 정리를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우리 문학의 현상 또는 문학의 방향과 관련해서도 중요한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제가 특히 이 문제는 한 번만 더 짚고 넘어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태백산맥이 국내적으로 한국인들에게 있어서 이른바 작가들한테는 표현의 문제일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일반 국민들한테는 이데올로기 문제라든지 이념의 문제에 대한 자기 입장일 수도 있을 텐데,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지난 10년 넘게 아까 목을 짓누르는 무슨 굴레 같은 거였다고 했습니다만, 국가보안법이라는 그런 거대하고 무시무시한 법적, 제도적인 그런 규제장치를 벗어났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런 것이 이 태백산맥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파괴력이다. 이제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제 가장 무서운 제도와 규제의 틀도 벗어난 것. 그렇다면 작가 조정래 선생의 문학에 이제 더 넘어야 될 고비가 뭘까? 이런 게 궁금해지기도 하는데 아직 다 끝난 건 아니죠. 절대 신성 불가침의 국가보안법이 국회에서 폐기하자고 공론화된 것은 이미 그 법은 사형 선고를 당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 법을 폐기한다, 다른 법으로 대체 입법한다 하는 것은 국가보안법의 확인 사설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1개월 후에 되나 1년 후에 되나 2년 후에 되나
되는 건 되는 거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안 된다. 그러므로 그것이 유의하면 된다고 말하는 그들이 잘못 평가하고 있다. 여론을 오도하고 있다. 그건 확실히 분명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전 정권에서 역사 발효 세우기 뭐 여러 가지 말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친일파 청산의 문제가 공론화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국회에서 국가의 예산을 들여서 법을 만들고 청산의 비용을 대겠다고 합니다. 이 얼마나 다행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그 법도 이미 시기만 다를 뿐이지 만들어진 거와 똑같다. 그래서 이 정권에서 민생의 문제가, 경제 문제가 시급하니까 빨리 이거부터 하겠다고 금년 들으면서부터 그 문제를 뒤로 유보한 건 현명한 선택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거가서 또 입법이 됩니다. 그것을 6개월 늦어진다고 해서 몸달아 할 거 없고 느긋하게 기다리면서 반드시 관철될 수 있는 우리의 감시의 눈만 부릅뜨고 있으면 됩니다. 절대 희석된 게 아니니까. 그렇게 말하는 자들이 국가의 불안을 조성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경계해야 합니다. 소설이 출간된 이후로 끊임없이 작품의 무대를 찾아오는 태백산맥의 독자들. 제가 여기를 드나들 때는 국민학교 6학년 때니까 저 밤 높이 5분 1 정도. 쉬운 연애 소설도 재미난 사랑 얘기만도 아닌 장편 대하 소설. 하지만 80년대와 90년대 그리고 2000년대에 이르러서도 조정래의 독자들은 늘어만 간다. 그들은 조정래의 작품을 통해 이 시대의 어떤 지점을 바라보고 있는 걸까? 어떤 그 계층 간의 갈등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형태는 다르지만 지주와 소작인의 관계는 아니지만 지금은 사용자와 노동자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도 그 엄연히 존재하고 있고, 결국은 아무리 그 기층 민중들이라고 할지라도 정말 인간답게 살고 싶다. 이런 그 욕구들은 이런 계층 간의 갈등이 있는 한 영원히 남아 있을 것 같고, 저희 할아버지 세대들 또 할아버지 또 아버지 세대들이 겪었던 그 삶의 모습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과연 오늘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어떤 삶을 지향하고 살아야 되는 것인가를 한번 좀 진지하게 되돌아보는. 분단 문제에 관한 것들, 또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과거사에 관한 문제들, 또 위안부에 관한 얘기들, 한일 관계에 있어서도 많은 화두거리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모든 것들이 소설 한 권을 통해서 또 우리의 작은 노력들을 통해서 일단 해결되는 것들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역사의식을 가지고 임해 나갈 때에 우리의 미래가 조명될 수 있지 않을까. 우리 민족의 크나큰 멍해고 아픈 것도 이 분단 극복, 통일로 나가는 이런 그 방향을 제시했던 점에서 대단히 아주 그 참 위대한 그 작가이고 위대한 작품이다. 그래서 이런 태백산맥을 읽고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한국 문단 사상 가장 많은 독자를 확보한 소설가. 그것은 바로 그의 소설이 우리 민족의 아픔, 결코 고민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숙제이자 영혼인 분단과 분단 극복의 과제까지를 고민하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은 아닐까. 이 태백산맥이라는 얘기로 다시 이 태백산맥의 소설로 다시 돌아간다면은 태백산맥이 그 국가보안법에 의해서 이적 표현물로 고발되었던 지난 90년대 초 그리고 10년 이상이 지난 오늘에서 본다면 그것이 무혐의로 최종적으로 결론이 난 오늘의 시점도 사실은 태백산맥에 남아있던 마지막 때가 청산되는 과정과 연관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이 태백산맥 사건이 정리되고 이제는 이제 상당히 홀가분해지셨을 것 같고 그럴 텐데 그 혹시 어디 출판사나 무슨 신문사에서 한강 이후 다시 또 뭐 연재하자 뭐 이런 연락 안 오십니까?
제가 이제 그 손자를 위한 동화를 뭐 쓰겠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더니 작년 재작년부터 이제 계약을 미리 하자는 출판사가 7, 8개가 막 줄을 서고 그래서 뭐 즐겁지만 부담이 돼가지고 전혀 그 계약 미리 안 하겠다. 그리고 지금 이제 보다 더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 태어나는 작가이고 싶어서 새롭게 이제 단어 정리도 하고 그 준비를 좀 하면서 새 작품을 좀 하나 쓰고 있는데 그게 그렇게 뜻대로 잘 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긴 작품을 20년 동안 줄기차게 써온 그 피로감이 정신적 피로감이 아직도 완전히 씻어지지 않아가지고 홀가분하지는 않습니다. 아리랑이 프랑스어판이 만들어졌죠. 예. 그리고 또 그 연극으로도 예. 꾸며지고 희곡화됐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영어판 또 스페인어판 이런 것을 착수하겠다는 그 그 번역가들이 등장하고 하는데 자신의 문학이 이 협소한 한반도의 작은 나라의 그 작은 언어, 힘없는 언어로 써졌던 자신의 문학이 전 세계의 언어로 이렇게 확산되고 세계 각국의 독자들과 만나는 그런 장면들은 어떻게 느끼십니까? 이제 일본에서 책이 나왔을 때 일반 문학 평론가가 말하기를 이 태백산맥은 단순히 한국 전쟁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광대국들의 횡포가 얼마나 극심했는가를 보여주고 그리고 한국이라는 민족의 삶을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백과사전이라고 평을 했었습니다. 근데 아리랑이 이제 프랑스에 번역됐을 때도 똑같이 한국이라는 조그만 나라에서 겪은 순환이 아니라 식민지 시대를 전 세계적으로 강화시켜왔던 제국주의가 그 제국주의 횡포가 얼마나 반인류적으로 잔인했던가 하는 것을 우리는 느낀다 하는 독후감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민족이 겪은 이야기들이 단순히 우리 적은 변방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 적은 땅의 이야기가 아니고 인류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삶 속에 포함되어 있다. 전 인류적인 역사 속에서 우리가 겪은 비극이다 하는 부분에 대한 인식이 제 인식이 제 3국에 제대로 전해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갑고 또 보람스럽고 또 특히 이제 공 교수님께서 아시겠지만 한국을 바라보는 외국 지식인들이 한국에도 뭐 고유문자가 있냐, 한국에도 문학이 있냐 하는 식으로 우리를 비하해서 보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문학도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것만 가지고도 이 땅에서 문학을 한 자로서 큰 보람을 느낍니다. 더 넘어야 될 고비가 뭘까 이런 게 궁금해지기도 하는데 아직 다 끝난 건 아니죠? 지금 저는 이 문학을 해오면서 선배들이 역사에서 배우듯이 선배들의 앞서간 모습들에서 배워야 되는데 늘 피천득 선생님을 생각을 합니다. 그분께서는 50여 편의 수필을 써서 대한민국 최고의 수필가로 칭송받고 있고 그런 분이 지금 94인가 되시는데 50 중반에 피를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40여 년을 아무것도 글 안 쓰시고 사시는데 왜 그런가 하고 물으면 새로 쓰는 것이 내가 그전에 썼던 것만 못하기 때문에 쓰긴 쓰되 발표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쓰긴 쓰되 발표하지 않는다. 예. 그 결벽성, 진실성. 저는 제가 앞으로 언제쯤이나 내 스스로의 작품이 그전만 못하기 때문에 피를 놔야 되겠다고 놔야 할 시기가 언제인지 그걸 잘 모르겠고 그걸 알기 위해서 앞으로 글을 쓰랍니다. 써서 그만 못하고 독자들이 선택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면 저도 단호하게 붓을 꺾을 작정을 하면서 지금 제가 63입니다.
73까지 10년 동안에 장편 5권 정도, 중단 편집 3권 정도, 손자들을 위한 동화 한 2권 정도, 수필집 1권 정도, 이렇게 해서 10권이나 11권의 글을 쓸 준비를, 소재를 지금 다 마련해 놓고 공 그리면서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이 세 편의 대하소설을 쓰시면서는 한국의 역사를 위해서, 한국의 민중을 위해서, 한국의 현실을 위해서 쓰신다고, 쓰셨다고 말씀을 할 수 있을 텐데, 이제 남은 과제는 가장 사랑하는 손자를 위해서, 그 다음에 그동안 조정래 선생의 문학을 따라온 사랑하는 독자들을 위해서 쓰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것으로 봐도 되겠죠. 참으로 오랜 시간 동안 선생님과 이런저런 말씀을 했는데, 제 머릿속에는 아리랑에서부터 태백산맥, 그리고 한강으로 이어지는 그런 도도한 역사의 흐름을 저어가는 그런 외로운 뱃사공처럼 여기 앉아 계신 그 조 선생님의 모습 같은 게 어른거리기도 합니다. 더 계속 건강하시고 문이 왕성하셔서 정말 지금 그렇게 아주 사적인 독자들에게 약속한 이 약속이 꼭 이루어지시기를 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